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 제가 보니까 이거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선거 한번 잘못해서 프랑스가 완전히 폭망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열어 젖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자, 이 프랑스가 내려 꽂히는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게 좋아 라고 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왜 망한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이 군사적 갈등이 미 항모가 빠지니까 그냥 딱 첨예하게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들고 중국 가서 뭐 좀 사오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이 최고위급 간부인데 보위국의 이 사람이 그 돈을 들고 튀어버렸습니다. 무려 우리 돈 415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떤 상황인지 김정은이 지금 완전히 그냥 이 혈압 올라서 뒤통수 터지게 생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조기 총선이라는 극약 처방을 냈다가 국민연합에게 흔들리고 그 국민연합을 저지한다며 극좌 세력과 손잡았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혼란으로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제1당이 된 극좌 정당인 신인민전선이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182석을 얻어 제1당 지위에 오른 프랑스 신인민전선 NPF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내각 구성권을 요구하며 총리와 주요 장관 인선과 정책 전환 작업에 들어갔다고 스카이뉴스가 현지 시각 7월 9일 보도했습니다. 신인민전선은 결선 투표 직전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원내 1당이 되는데 성공했는데요.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과반 의석인 289석에 크게 못 미치는 182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내각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민전선은 현지 시각 8일 집권 여당 블록인 앙상블, 우파 국민연합 측과 접촉해 총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NPF는 법적으로 단독 정부 구성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총리와 장관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9일 마크롱 대통령이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짓이라며 자신들에게 제1당 자리를 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 9일 핵심 개혁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연간 소득이 40만 유로, 즉 6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이른바 부자세를 적용해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향후 3년간 매년 1,500억 유로의 추가 정부 지출을 위해 법인 세율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현행 11.65 유로에서 14% 인상되고 식료품과 전기, 가스와 휘발유 등 정부가 생필품으로 지정한 품목들은 시장에서 임의적으로 가격 인상이 금지됩니다. 정년은 64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탈원전 정책 도입과 함께 녹색 에너지에 대한 정부 투자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NPF는 또 난민들이 프랑스 체류 비자와 영주권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불법 입국자들에게도 무상 의료를 지원하며 불법 입국자들이 프랑스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은 세 블록으로 구성된 의회를 선택한 것이지 신인민전선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마크롱 스스로 열어버린 지옥의 문, 과연 프랑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프랑스가 완전히 혼란으로 들어가고 이 혼란을 결국 이 자가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프랑스는 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했죠. 왜냐? 이 EU 의회 선거를 했는데 그 EU 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의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집권으로 의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 다시 하자. 자신 있다. 하고 했는데 1차 선거에서 참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1차 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이런 지지도를 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난립한 후보들 다 정리하고 유력 후보들만 남기고 이제 결선 투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파 정당이 과반을 획득해서 내각이 바뀌게 될 상황이죠. 뭐 대통령은 그대로 있겠지만 내각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크롱은 자기 르네상스당은 좌파인데 극좌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진보당 또는 이 민주당 이렇게가 서로 간에 후보 단일화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그 모습들을 봤는데 그걸 프랑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승 투표에서 우파 정당은 143석에 그쳐버렸고, 왜냐 후보가 3자 대결을 하면 압도적으로 많았을 텐데 그 좌파들이 이제 좌파와 극좌가 연합을 해버리니까 많이 획득을 못한 거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 여당은 168석에 그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1차 투표에서 3등을 한 극좌 신인민전선이 분홍색입니다. 182석으로 원내 1당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있는 내각들 다 해산하고 총리부터 새로 뽑는데 우리가 1당이니까 우리에게 내각 구성권 다 줘. 자 이렇게 된 거죠. 마크롱 대통령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다 줘. 뭐야 우리가 1등인데. 자 이렇게 된 거고, 마크롱 대통령은 아니 3자 구도로 나눴지 않느냐. 그래서 3자 구도로 나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가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이 신인민전선이 우리가 총리 이 내각을 구성하면 대통령이 이제 외교만 하면 되는 거고 내치는 우리가 할 텐데, 그러면 내치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고, 자 보십시오. 연소득 40만 유로 이상 소득자 한 6억 원인데요. 6억 원 이상 소득자 부자세를 도입해서 세율 90%. 그러면 이게 지금 6억 원 이상이지만 5억 원, 4억 원 이 구간도 대폭 오르겠죠. 5억 9천만 원 버는 사람과 6억 원 버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면 5억 9천만 원 버는 사람이 더 소득이 많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끔 다 또 조절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소득세로 내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 원 벌면 5억 4천만 원 소득세 내고 6천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그러면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안 벌겠죠. 자, 그리고 매년 1,500억 유로 막 지금 퍼줘야 되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5조 원 더 정부 예산 지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인상하자. 지금 현재 최대 25% 법인세율인데 그걸 대폭 인상한다. 그러면 기업들 남아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업들 중에서 이 고위 임원들은 6억 원 연봉이 넘을 텐데, 그런데 기업까지도 소득세율을 그렇게 올려버린다. 법인세율을. 그러면 기업 나가는 거죠. 또 투자 들어왔던 외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정 생필품 가격 인상 금지. 아주 그 식량을부터 시작해서 또 유류 이런 중요한 이런 생필품 가격 인상 금지. 시장에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됩니까?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피에르가 이제 혁명 후에 정권을 잡았던 피에르가 지금 파리의 우유값이 폭등해. 뭐야? 우유?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파리의 우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것들을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당해봤던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14% 인상. 우리나라도 지금 노동자 측에서 최저임금 14% 인상을 주장하는데 이 극좌들끼리 자기들끼리 세계적인 어떤 그 연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년 하향 조정 64세인데 60세 낮춰. 그래서 60세부터 이제 놀자. 그러면 이 연금을 또 어떻게 감당하는지. 탈원전 정책 도입. 왜냐?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 이 연정 블록에 그 녹색 생태 에너지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 들어줘서 탈원전 해서 녹색 에너지 분야 집중 투자한다. 아마 중국하고 커넥션이 있을 것 같죠. 태양광 해가지고. 이민법 개정해서 불법 체류자라도 배 타고 들어오면 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들어온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들어오면, 그런데 아프다고 그러면은 무상의료 해주고, 거기서 또 애 놓으면 무조건 프랑스 영주권 주고, 그리고 시민권 주고, 영주권 심사도 패스트트랙 아주 빨리 해서 신속하게 영주권 준다.
뭐 그런 것들을 펴는데 이러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망하는 것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장유크 멜랑송이라는 사람인데 모로코 출생이에요. 프랑스 출생이 아니고 모로코 출생 1951년생. 인간이 먼저다 라는 이 책을 좌파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가, 인간이 먼저다 라는 이 책을 2012년에 발간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바로 그와 똑같죠. 이 2012년 이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이 표를 재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고 인간이 먼저다 똑같이 하면 누가 뭐라 할 테니까, 표절했다고 할 테니까 사람이 먼저다, 발음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바꾸었겠죠.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당을 일당했는데 탈당했어. 2008년에. 왜 탈당했냐? 너무 우양우다. 사회당이 우양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좌파당, 이름도 그냥 좌파당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너무 약하다. 그래서 프랑스의 모든 기존 질서를 뒤엎는 불복하는 프랑스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창당해서 대선 출마해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정당들, 불복 프랑스당, 자기 정당, 그리고 사회당, 공산당, 생태농사당 합해서 신민중 생태사회연합 이름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창당을 했고, 그걸 24년도에 신인민전선으로 개칭했습니다. 이 21세기에 무슨 또 전선입니까? 이런 자예요. 저는 뭐 프랑스 한번 유명한 나라니까 뭐 그리스가 어떻게 멸망했다, 그랬다가 또 어떻게 살았다, 그 과정을 잘 모르죠. 저처럼 이 국제정치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죠.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멸망했다 잘 모르죠. 자, 프랑스 굉장히 인지도 높은 나라니까 이 나라가 지금부터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좌파들이 사람이 먼저다 하고는 소득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하자고 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두 번째입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 항모전단이 사라지자 중국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 산둥 항모전단이 바시 해협을 통과해 필리핀 해에 나타나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해군 산둥 항공모함 전단이 7월 9일 필리핀 해에 전개되었으며 일본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보내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통합망료 간부가 밝혔습니다. 통막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해군 항공모함 산둥, 055형 구축함 예난, 052D형 구축함 구일인, 054A형 호위함 원청 등 4척의 군함이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남동쪽 520km 해역에 나타났으며 무라사메급 호위함인 아케보노가 이들을 근접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항모전단 전개와 동시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에도 해경 경비함을 보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중국 군함을 탐지한 바로 그 시각 중국 경비함 1303함을 중심으로 한 순찰전대가 센카쿠에 나타난 것입니다. 중국은 해경 1303 함정편대가 랴오이다오 영내에서 순찰을 실시했으며 이는 법에 따라 실시되는 주권수호 활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중국의 센카쿠 열도 무력 시위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이 출동해 양측이 해상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이러한 무력 시위가 전날 체결된 일본, 필리핀 상호 접근 협정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일본 자위대 전력이 필리핀에 전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본이 필리핀에는 물론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견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냉전 체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같은 일중 대치는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남중국해에 있다가 말라카협을 빠져나갔어요. 말라카협 빠져나간 게 7월 7일.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산둥함이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 호랑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우가, 늑대가 이 숲의 지배자다라고 하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폭주를 하고 나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다 이겁니다. 태평양으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왜? 미 항모가 없으니까.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 쪽으로 가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지금 이 지중해 쪽으로 가고 하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장이지 하고 산둥이 나왔는데 여기 인근에 일본의 그 콘크리트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자기네들 영해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야 우리 영해로 들어와? 하고는 지금 이제 감시작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통막이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작전 중이다 라는 건데 일본의 무라사미코 호야민 아케보노가 여기 아케보노죠. 이렇게 중국 군함들을 감시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고 센카쿠 일대에서도 중국 해경 경비함들이 편대라고 했으니까 최소 두 척 이상이겠죠. 그 경비함들이 센카쿠 영해 내로 들어와서 또 도발을 자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튼 미 항모가 빠지면 중국이 바로 그냥 이렇게 이빨을 드러낸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 서해 이지 획정 안 돼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동맹의 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동맹 강화해야 된다. 라는 거죠. 중국은 5천년 동안 우리를 수탈해왔던, 억압해왔던, 공격해왔던 이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특히 좌파들이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100년 이래의 역사만 잊지 말자라고 주장하는데 5천년 이래 전체 역사 100년 포함해서 다 잊지 말자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22년 연말 북한에서 가장 큰 강도단이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금괴 200kg, 시가 150억 원 어치를 강탈해 잠적했다는 소식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통치자금 강탈 사건이 발생해 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역점 사업인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당 최고위급 간부가 무려 3천만 달러, 한화 약 41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려 잠적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7월 10일 전했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1일 베이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인물은 김정은이 북한군 현대화를 위해 조성한 약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받아 중국에서 CNC 공작기계 등 신무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기술을 들여오는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물은 당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 간부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밝은 한 소식통은 특명을 받고 중국에서 정밀 공작기계 등 군수물자 밀수 사업을 총괄하던 자금 총책이 도망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군 자체 무기 현대화 필요성도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막대한 자금을 들였다가 벌어진 일이어서 내부 동료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인사가 해당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는지 타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대북 소식통들은 빼돌린 돈의 규모를 볼 때 중국 내 협력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해당 인사가 군 보위국 소속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비자금 횡령이나 금전 사고가 발생해 평양의 문책 소환 가능성이 있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해당 인사가 미국 등 제3국으로 망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자금 탈취 사건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인민무력부 소장의 39호실 자금 강탈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북한군 현대화와 신형 무기 생산 일정은 물론 김정은의 자존심에도 심각한 상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큰일 났습니다. 415억 원, 자기 쌈짓돈 빼서 야 지금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무기 만드는 그 기계들 사와 하고 중국으로 보낸 군 보위국 소속의 최고위급 간부가 그 돈을 갖고 튀어라를 시전했다 이겁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군수공장 이렇게 시찰한 모습 보면 여기 현대적인 아주 깨끗한 기계들 많이 보이죠. 이게 이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자동화 생산 장비들이죠. 이제 이런 거 사라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 그 중에서 뭐 다 들고 튀지는 않았는지 3천만 달러를 자기 수수료로 생각했는지 그걸 가지고 튀어버렸다. 415억 원.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금괴 200kg, 와, 뭐 1kg도 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kg의 금괴 150억 원어치 그거 했을 때도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건 그 3배 415억 원. 네, 150억 원의 뭐 그건 3배 가까이 되죠. 그거 들고 튀어버렸는데 북한 전문가죠. 남성욱 고려대 교수께서는 한국에 오면 위험하다. 한국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절반 이상이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고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미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김정은의 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발생해서 김정은의 건강을 더욱 해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뭐 모쪼록 이 일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 개발 일정이 상당히 좀 딜레이 되기를 그런 영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 이런 일 생기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